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오픈소스 컨설팅의 성문기 이사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은 국내 파스의 베스트 프랙티스와 데브옵스 환경 구축 사례를 이야기 드릴 텐데요.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파스에 대해서, 파스 패키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드릴 거고, 그 파스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그리고 시스템에서 구축을 하게 될지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와 경험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파스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데브옵스를 어떻게 파스 환경에서 구축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파스가 화두가 되게 많이 되고 있죠. 많은 금융권이나 공공에서 파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세대 프로젝트에서 파스를 베이스로 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 위에 MSA 관련된 아키텍처로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기업들 가운데서 파스를 프라이빗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파스를 프라이빗하게 구축을 하고 어떻게 패키징을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요.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프라이빗하게 구축하기 위해서, 특히나 오픈소스 기반의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고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소스 인프라를 구축할 때 고려할 사항 중에 하나가 기술 지원이고, 그리고 버전업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벤더 종속성이 있는지 없는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기반의 오픈소스 재단을 이용하면 됩니다. 특히나 그 재단에서 하고 있는 주요된 역할은 최신의 기술 트렌드를 수용을 하고 QA, 기술 공유,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는 등 많은 면에서 기술을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티 기반의 오픈소스를 사용하면 그만큼 많은 부분을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국내외에서 유수의 많은 오픈소스 플랫폼, 오픈소스 아키텍처, 오픈소스 파운데이션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오픈소스 커뮤니티 재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그 재단에서는 실제적으로 많은 재단의 큰 우산 역할을 합니다. 재정을 모으고 커뮤니티를 지원을 하고 기술 개발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고 벤더 종속성에서 탈피를 해서 많은 기술들을 리딩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오픈소스 재단 중에서 가장 큰 재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OIF 재단과 하나는 CNCF 재단이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는 많은 패키지들을 산출하고 있고 생산하고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들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있고 프로세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스 기반의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왜 이런 재단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그거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재단에서는 개발에 관련된 모든 프로세스를 준비하고 있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개발하는 것보다 재단과 함께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고 패키징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많은 기업들이 패키지를 하고 싶어 하고 각자의 패키지, 각자의 제품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특히나 빨간 모자의 오픈스택 같은 경우에는 그 패키지를 가지고 와서 모디파이하고 패키징을 하고 딜리버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렇게 딜리버리 했던 제품들이 대부분 오픈소스로 윙백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업그레이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밴드에 락인이 돼버리면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버전을 업그레이드를 할 때 되게 많은 리소스가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비단 오픈 스택뿐만이 아니라 가장 유명했던 안드로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드로이드가 초창기에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자신만의 안드로이드 솔루션, 스택, 그 다음에 OS를 만들고 되게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두 다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게 오픈 핸드헬드 얼라이언스로 정리가 되면서 더 이상 안드로이드 개발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나 기타 등등 화웨이, 그다음에 샤오미 등이 안드로이드를 가지고 쓰고 특화된 기능을 집어넣지 안드로이드의 OS를 만들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파스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은 계속 발전해 나갈 거고 거기에서 어떤 버전을 가지고 와서 패키징 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단기간 내에 세일즈는 되게 좋겠지만 그리고 설치하는 면에서는 되게 확실히 메리트가 있겠지만 장기적 버전업이나 재단을 통해서 기술 흡수하는 부분이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는 자기 자사의 플랫폼을 만들지 않고 자사의 패키지로 만들지 않고 오픈소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기능을 추가한 패키지로 가게 됩니다. 오픈소스 컨설팅에서도 플레이스 쿠브라는 패키징 제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디벨롭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커뮤니티 재단의 검증된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지고 재단의 다양한 기술을 접목을 해서 패키징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추가적인 대시보드를 만들거나 추가적인 기능을 끼워넣은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재단의 검증된 기술 요소를 가지고 엔터프라이즈에 맞게 모디파이해서 패키징한 제품입니다. 핵심적인 요소로는 관리 포탈, 백업 복구 시스템, 데브옵스 시스템, 맵 서비스 메시, 어플리케이션의 카탈로그 시스템, 모니터링 및 백업 시스템, 그리고 쿠버네티스 코어 엔진, 보안 및 인증에 관련된 시스템을 요소별로 갖추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의 이 패키징, 솔루션이라고 하기는 또 그렇고 패키징의 장점은 CNCF가 가지고 있는 무수하게 많은 프로젝트 중에서 인큐베이트를 거쳐서 그레이트된 솔루션을 가지고 패키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패키지된 제품, 그러니까 내용들 중에서 엔터프라이즈에 적합한, 기업용 엔터프라이즈에 적합한 기능들을 검증하고 테스트해서 패키징을 했다는 겁니다. 오픈소스 컨설팅에서는 이런 패키지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패키징을 하고 있고 어떤 기능을 위주로 하고 있는지를 매트릭스로 뽑아내서 이런 것들을 이 내용을 고객사에게 딜리버리하고 버전업이 되면 버전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순수 오픈소스로 기반된 패키지의 가장 큰 장점은 버전업이 간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죠. 그래서 최신의 트렌드로 최신의 기술을 바로바로 접목할 수 있고 내가 우리 엔터프라이즈 환경에 맞는 솔루션을 체리픽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솔루션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후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베어메탈 위에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성능상으로 가장 뛰어난 장점이죠. 뭔가 레이어를 거치자 VM이나 가상화의 레이어를 거치지 않고 쿠버네티스를 바로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능의 우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베어메탈 위에 구축하게 되면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는 리소스의 낭비죠. 마스터나 컨트롤 노드를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되고 그걸 베어메탈로 끼워놔야 되고 네트워크 장비도 추가적으로 확장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초이스는 오픈스택이나 VM웨어 같은 EAS 장비 위에 쿠버네티스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가용성이 뛰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EAS라는 SDN, SDS 위에 쿠버네티스를 올리기 때문에 네트워크나 스토리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부분의 단점은 한 레이어를 거치고 VM에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IO나 디스크 IO에 취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의 베어메탈에 VM을 올리고 그 위에 쿠버네티스를 올리게 되면은
VM의 인스턴스가 많아질수록 디스크 아이오는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솔루션은 오픈스택 위에 SDN과 SDS를 사용하는데 관리 노드만 VM을 사용하게 되고 워커 노드는 베어메탈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오픈스택의 경우에 아이로닉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베어메탈을 추가하고 추가된 베어메탈에 워커를 올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면은 베어메탈의 워커 같은 경우에는 베어메탈의 장점을 살릴 수 있고 컨트롤 노드는 리소스를 줄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고가용성, 저비용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오픈소스 컨설팅에서는 세 번째 케이스를 베스트 프랙티스로 하고 있고 표준 아키텍처로 삼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세 번째 베스트 프랙티스를 적용한 케이스입니다. 이 실제로 케이스는 모 전자의 인프라를 구축할 때, 파스 인프라를 구축할 때 적용됐던 내용들이고요. 오픈스택에 SDS와 SDC를 사용하게 되고 워커노드를 베어메탈로 구성하게 됩니다. 왼쪽을 보시면 왼쪽에 오픈스택 기반의 VM 존을 구성하고 오른쪽에 베어메탈 기반으로 워커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델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고 이렇게 했을 때 성능도 끌어올릴 수 있고 관리적인 측면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확장성 개념에서도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첫 번째 베어메탈, 두 번째 오픈스택 위에 쿠버네티스, 세 번째 오픈스택과 베어메탈을 같이 하는 이런 프랙티스를 어떻게 실제 구축을 하고 고객에게 딜리버리 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축된 내용들과 구축할 때 나왔던 리슨된 런들을 공유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퍼포먼스 있고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어떤 플랫폼으로 만들 가치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예는 5가지 케이스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AWS 같은 모든 인프라를 동시에 구축하는 법. 두 번째는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동시에 구축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내용들을 설명할 거고요. 세 번째는 멀티 클러스터를 어떻게 통합 관리하고 빨리 배포할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는 GPU 팜, 요즘에 하도가 되고 있는 GPU 팜에 대해서 사례를 들 예정이고요. 다섯 번째는 DR, 운영 관련된 구축 사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다음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구현한 사례들이 아래 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100% 아파치 V2 라이센스를 가진 오픈스택을 사용하였고 현재까지 장애가 없이 저희가 컨설팅하고 구축하고 유지 보수하는 사이트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를 구현한 기상청 사례와 쿠버네티스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떠한 벤더 제품 없이 순수하게 오픈스택만으로도 구축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금 설명해 드릴 내용들은 그런 쉽지 않은 프로젝트들을 수행하면서 나왔던 많은 경험들을 공유해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방식으로 파스를 구성하게 될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기상청 모델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AWS 모델 클러스터 구축 사례라고 했는데 AWS의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AWS처럼 EAS도 구축하고 파스도 구축하고 EAS 위에 파스를 구축하는 많은 케이스의 사례를 통칭해서 AWS 모델이라고 합니다. 기상청은 2018년부터 5년 정도 파스와 EAS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고요. 그런 시스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어떻게 구축했는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의 경우에는 총 350 노드의 컴퓨팅 리소스를 EAS와 파스의 시스템으로 구성해서 사용하였고요. 각각의 내용들 중에서 오픈스택 클러스터를 구축한 존이 있고 오픈스택 위에 쿠버네티스를 구축한 존이 따로 있고 그리고 베어메탈 위에 쿠버네티스를 구축한 존과
쿠버네티스 위에 GPU 팜을 구성한 존으로 4개의 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존으로 오픈스택 클러스터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기상청에서는 내부 시스템,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레거시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기 위해서 오픈스택 클러스터를 구성했고요. VM 기반의 인프라를 구성을 하고 그 위에 이전에 있던 시스템이나 DB나 솔루션들이나 기타 레거시 시스템들을 마이그레이션하는 존을 구성할 때 사용했었습니다. 이 같은 시스템은 기존의 레드햇의 오픈스택을 사용하다가 유지 비용이나 기타 등등의 장애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픈소스 기반의 오픈스택으로 윙백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SDC와 SDN과 SDN을 구성을 하고 그 위에 기존의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그래서 이아스 구성을 할 때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할 때 이아스 시스템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베어메탈 기반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구성한 존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대고객 서비스에 특화된 존이었고요. 사용자의 계절성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 예를 들어서 태풍이 분다거나 그러면 소나기가 내린다거나 한파가 올 때 대국민 서비스의 트래픽이 되게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증가하는 트래픽을 수용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존을 구성했고 쿠버네티스 위에 웹과 와스와 DB를 구성한 내용입니다. 이 같은 내용은 베어메탈의 쿠버네티스를 구성을 했었고요. 베어메탈의 쿠버네티스를 구성한 가장 큰 이유는 가용성과 성능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이 고 라지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비스 지연이 되게 많이 생겼었고, 그래서 이번에 인프라를 개편을 하면서 베어메탈 기반의 쿠버네티스 위에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구성된 존입니다. 이거는 오로지 오토 스케일링과 성능 관련된 내용들에 포커스된 존입니다. 세 번째로 구성한 내용은 오픈스택이라는 이아스 위에 쿠버네티스를 올린 개념입니다. 이 같은 시스템에서 주된 설계 포인트는 노후 장비를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EOS 된 노후 장비를 그냥 폐기해버리지 말고 개발 용도나 테스트 용도로 써보자 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노후 장비나 성능이 저하된 장비들을 오픈스택으로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쿠버네티스를 올려서 파스 기반의 개발 시스템을 만들고 서비스를 해보자 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었고, 이 같은 개념은 확장성에 대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장비는 계속대로 추가될 거고, 추가되는 노후 장비들을 어떻게 확장을 하고 서비스를 할 거에 대해서 포커스 됐었고, 성능보다는 확장성에 대해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조는 GPU 팜을 구성했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날씨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 시스템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 예측 시스템의 일부를 GPU 팜으로 가지고 와서 분석을 해보자 라고 하는 니즈가 있었고, 그때 우리가 말하는 베스트 프랙티스의 세 번째 모델 마스터 노드는 이아스의 VM으로 구성을 하고, 워커 노드는 베어메탈로 구성한 뒤에 그 베어메탈 위에 GPU 팜을 얻는 케이스로 구성이 되었었고요. 그렇게 해서 가장 큰 장점은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컨트롤 노드를 줄이고 워커 노드를 베어메탈로 뺨으로써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고, 특히나 GPU 팜을 구성할 때 현재 기술로, 현재 소프트웨어 스택으로는 베어메탈에 구성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지원할 수 있는 기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태풍이나 그다음에 기상 이변에 대한 분석 모델을 이 GPU 팜에 올려서 사용하게 됐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하이브리드 파스 구축 사례입니다. AWS에서 프라이빗 쿠버네티스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한 사례였고요. 모 전자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오픈소스 컨설팅을 지원하고 구축을 한 사례입니다. 모 전자에서는 90% 이상 AWS를 사용했었습니다. 특히 개발자 환경에서 GPU를 사용하는 개발자 환경에서 90% 이상
AWS를 사용했었고 비용이 되게 많이 증가하게 됐었고 개발이 계속 추가가 되고 프로젝트가 계속 많아지면서 예상했던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리소스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프라이빗으로 옮겨서 좀 활용을 해보자 라고 하는 개념이었고, 그래서 두 개의 존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로 AWS 존을 따로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에게 파스를 제공을 할 때 일단은 프라이빗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프라이빗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AWS에서 제공을 하는 식으로 구성을 해서 비용을 70%까지 줄일 수가 있었고 확장성에 대해서도 50% 이상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프라이빗과 퍼블릭 사이에 프락시를 둬서 사용자 기반의 그리고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용자 기반의 그리고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했다는 겁니다.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분하고 그 중간에 프락시를 둠으로써 가장 가까운 사용자가 가장 가까운 데이터 센터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서울에 있는 사용자는 잠실이나 판교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연결을 하고, 그리고 세종이나 오창에 있는 사용자들은 대전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연결을 해서 그 대역폭과 레이턴시를 확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이상 범위를 뛰어넘는 경우에는 AWS로 전환을 해서 퍼블릭하게 서비스를 한 경우가 이 케이스입니다. 이와 같은 하이브리드 파스의 구축의 포인트는 퍼블릭을 대체하기 위한 프라이빗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프라이빗을 위주로 퍼블릭을 백업을 하는 수준으로 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성능 효율적인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멀티 클러스터 통합 관리 구축 관련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모 금융지주에서 수행을 했었던 내용이고요. 수행의 리퀘어먼트는 명확합니다. 파스를 빨리 만들어서 프로젝트에 할당을 하자. 그 금융지주에서 한 달에 발생하는 프로젝트 건수가 3개에서 4개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1년에 40개에서 5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용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파스 존을 만들고 할당을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플랫폼을 테넌시를 만들고 그거를 프로젝트에 지원하기 위한 리퀘어먼트가 있었고, 그때 저희 쪽에서 플레이스 쿠브를 사용해서 빠르게 파스를 구축하고 생성하는 것들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파스를 빠르게 구축하는 것도 있지만 통합 대시보드를 같이 넣었다는 거죠. 대부분의 패키징 솔루션이 통합 대시보드를 같이 가져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통합 대시보드를 쓰더라도 그와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만 잘 마련되어 있으면 충분히 멀티 클러스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유지 보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세 번째는 GPU 팜 구성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모 카드 회사에서 AI 가상 상담사 플랫폼을 만들 때 적용했던 모델이고요. 앞에서 이야기드렸던 기상청 사례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이 같은 개념은 기상청의 사례와 다르게 베어메탈로 워크노드와 마스터노드를 동시에 구축한 개념이죠. 그래서 독립형 GPU 팜을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성능 향상을 올리기는 했으나 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파스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GPU 팜 단독으로 구성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기존의 EAS, SDS나 SDN을 사용하는 EAS 구조에 올리는 게 아니라 단독으로 구성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같은 케이스는 GPU의 런타임을 엔비디아 런타임을 사용했었고요. 그 엔비디아 런타임이 유일하게 베어메탈에서만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사용해서 구축했었습니다. 다음은 DR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항상 많은 기업들과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은
DR 구성이 되나요? 파스 환경에서 DR 구성이 되나요? 라고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같은 케이스는 인도네시아 국세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 구축했던 모델이고요. 그때 가장 포인트가 됐던 점이 개발, 운영, 검증, DR을 별도의 테너시로 구성을 하고 DR 구성을 좀 효율적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게 포인트였습니다. 실제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는 네트워크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백업 센터나 DR 센터의 거리가 500km 이상, 300에서 500km, 멀면 1000km 이상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실시간으로 백업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았었고, 그 같은 경우에 DR 간의 싱크는 VM 같은 경우에는 VM 스냅샷을 통해서 전송을 했었고, 그리고 파스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 에이지어 코드, DDoS를 사용해서 백업을 하고 리스토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트래픽을, 최소한의 데이터 용량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레이스턴시가 높은 환경에서 DR을 구성을 했었고 운영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서 이렇게 파스를 어떻게 구축할지를 알게 됐었다면, 그러면 가장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DevOps는, 쿠버네티스 기반의 DevOps는 어떻게 구축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DevOps를 구축하려고 할 때 두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MSA를 지원을 하느냐, 또 두 번째는 확장성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CI/CD를 구성하려고 할 때 구성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빌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 두 번째는 보안 관련된 내용들을 적용하는 것, 세 번째는 배포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고 네 번째는 배포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 기반의 CI/CD, DevOps를 구성을 할 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오픈소스 컨설팅의 플레이스쿠베에서는 이러한 CI/CD, DevOps를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생성, 빌드, 검증, 이미지 생성, 배포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을 하고 사용자 템플릿을 제공을 해서 쉽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빌드 및 배포를 할 수 있고 코드 검증 및 배포 방식을 변경하고 수정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환경에서 CI/CD 클러스터가 구성이 되면은 개발자들은 개발 PC에서 개발을 검증을 하고 해당하는 소스를 소스 레파이토리로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업로드를 하게 된 소스는 개발 클러스터로 배포를 할 때 테크톤을 통해서 클로닝, 빌드, 스캔, 푸시를 통해서 빌드를 하고 해당하는 도커 이미지를 생성한 뒤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컨테이너 레파이토리로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업로드된 도커 이미지를 배포 툴을 통해서 해당하는 개발, 검증, 운영, DR에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아르고 CD를 사용해서 배포를 하게 되죠. 빌드는 테크톤을 사용해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와 같이 해당하는 소프트웨어 스택을 가지고 DevOps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기타라는 소스 레파이토리에 해당하는 소스를 커밋을 하고 커밋을 한 내용 이벤트를 받아서 테크톤이 빌드를 하고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넥서스를 통해서 가져오게 되고 이미지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하버에 그 이미지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지 검증이 끝난 다음에 아르고 CD를 통해서 해당하는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결과는 이메일이나 채널 혹은 슬랙을 통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개발자에게 수신이 되고 수신이 된 내용들을 지라를 넘겨서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다음으로 GPU 팜을 구성하게 되면은 GPU 팜에 해당하는 파이프라인과
툴체인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패러다임이 MLOps입니다. DevOps와 다르게 MLOps는 상당히 파편화되어 있고 커스터마이즈 된 경향이 높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중에서 MLOps를 구성한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CSP에서 퍼블릭에서 제공하는 MLOps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해당하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GPU 팜을 구성했을 때 어떻게 MLOps를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LOps의 기본적인 내용은 데이터 영역, 트레인 영역, 배포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데이터 영역을 제외한 트레이닝 영역과 배포 영역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 관련된, ML 관련된 내용들을 서비스를 할 때 두 가지 영역을 합니다. 모델을 학습을 시키고 검증을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검증된 모델을 서비스로 디플로이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파이프라인의 경우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검증을,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하나는 모델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구성되는데, 그래서 플레이스 쿱에는 학습용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모델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사용자가 해당하는 데이터와 모델을 저장소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려서 테크톤에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빌드를 하고 이미지를 만들게 됩니다. 만들어진 이미지는 이미지 저장소에 저장이 되고요. 그리고 배포를 위한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고 CD를 통해서 해당하는 머신러닝 학습 클러스터에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카티브라는 하이퍼 파라미터 툴이 동시에 30개에서 50개 정도, 많게는 100개 정도의 인스턴스를 띄워서 각각의 파라미터를 인젝션하게 됩니다. 인젝션한 파라미터들은 수행이 되고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그런 파라미터를 뽑아서 사용자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 아키텍처의 핵심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VM을, GPU를 할당을 받고 여기서 파라미터를 하나씩 바꿔서 학습했다고 한다면 클라우드를 이용한 MLOps는 동시에 다수 개의, 많게는 100개 이상의 파라미터를 인젝션한 파드를 생성을 해서 멀티 테스팅을 할 수 있다는 것, 멀티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 또한 많은 파드에서 동시에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학습된 내용을 어떻게 배포를 하느냐? 일단 학습이 됐다면 학습된 내용 중에서 가장 베스트한 결과를 내는 파라미터를 겟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빌드를 하게 되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해당하는 모델을 검출하게 됩니다. 검출된 모델은 NAS나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되고 그 내용을 벤2ML을 통해서 서비스 API로 변환하게 됩니다. 변환된 서비스 API는 해당하는 ML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퍼블리시 되고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MLOps가 구성이 되고요. 많은 업체에서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때 쿠베플레이스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